네, 경제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투수라는 별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종효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요즘 지지난주에 뵙고 반도체주가 다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려할 시간이 좀 지났다? 일단 지수 기준으로는 확실히 바닥은 찍고 박스권으로 전환된 것 같고요. 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권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V자형의 반등은 없다.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오기 힘들다. 네. 왜냐하면 그 5월 달까지 나타났던 상승의 핵심은 소위 이제 무차별한 매수였던 거예요. 가격을 무시하고 일단 지금 안 사면 늦으리. 네. 그러니까 밀리면 사고 올라도 사고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 나타났던 과도한 수급이 만들어낸 그런 수급 장세가 무너지면서 한번 확 무너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펀더멘탈의 훼손은 없었기 때문에 회복된 건 맞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8월 초반에 상승을 보였던 건 반도체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빠졌던 코스닥부터 10% 이상의 랠리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10% 정도의 반등을 보였죠. 네. 그러면 뭐 시장은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도로 봐야지, 지금 뭐 완전히 좋아졌다, 반도체가 다시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거다는 헛된 기대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네. 제자리를 찾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또 코스피가 오르면서 반도체주가 확 오르고 뭐 중간에 조정은 받았지만 코스닥은 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반도체에 쏠리는 현상이 조금 다시 생긴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매크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은 맞는데, 미국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지수는 큰 변화 없는 가운데에서 종목 간의 균형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움직이는 드라이버는 금리예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였을 때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가 강세를 보일 때 반도체는 눌렸다가 네. 다시 이제 금리가 고개를 바짝 드니까 하이퍼스케일러는 내려가고 반도체가 미국도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처럼 오늘도 이제 일본 국채 금리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변동성이 같이 네. 왔는데, 그런 금리의 급등이 왔을 때 그러면 가장 안전한 종목이 뭐냐라고 보면 이제 반도체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밸류도 비교적 싼 데다가 실적도 비교적 견조한 편이니까. 그다음에 오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무디스인가요? 네. 우리 경제 그 성장률을 그것도 연 중간에 1%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니까요. 뭐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 자체를 제대로 네. 못하고 있거나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연 중간에 1%의 성장률을 올리는 전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전망이 틀렸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딱 하나거든요. 반도체의 호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갈지도 몰랐던 거고, 무디스의 전망은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전망이 맞다면 증시의 속성상 적어도 올 연말까지 쉽게 빠질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선반영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해 예상된 실적, 내년 예상된 실적대로 나온다고만 하면 네. 여전히 PER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가격 회복이 있는 상황이다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V자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잖아요. 한 번 더 팍 치고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이 지금 27일이죠.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있는데, 그때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최종 분기점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분기점은 맞는데 실적이 트리거는 아닐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예상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다 100% 오르는 거예요. 매출도 100%, 이익도 100%. 그러니까 이건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 안 나오면 오히려 변동성이 있지, 이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 올라가진 않을 거란 네.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 반도체가 올라온 게 드라이버는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의 트리거는 뭐였냐면 두 가지였죠. 엔비디아가 월가와 합쳐서 700조의 순환금융을 제공한다. 네. 그러니까 GPU를 담보로 GPU 담보 대출을 한다라는 것과, 네. 또 하나는 지금 투자 자산으로 잡혀 있을 것 같았던 소위 이제 그 클라우드들, AI 클라우드들의 그 투자 자산을 ABS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SEC의 결정. 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투자가 더 되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이번에 엔비디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값이고, 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당연한 값이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과연 어디까지 이 혜택을 제공해 줄 건가. 네. 오히려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분기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 모멘텀으로 보는 게 이제 물가지표 일단 잘 나왔으니까 이제 월 말에 나오는 FOMC 회의록에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나와야지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일단 FOMC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뭐 이미 시장에서는 9월달 금리 인상은 없다를 네. 그 고정값으로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뭐 올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뭐 서프라이즈만 없다면 저는 뭐 FOMC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FOMC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장기금리라고 네. 봅니다.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채 장기금리,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일본 10년물, 30년물도 최고치를 벗어나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이 동시 개입하면서 엔화를 눌러놨는데 이것도 다시 160엔대를 호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변수들은 당장 시장의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단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계속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삼전릭스 주주환원 정책에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래야 또 뭐 움직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시정장고도 늘었는데 문제는 사실 실적 때도 그랬지만 눈높이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시장에서 제 생각에는 숫자를 너무 막 부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익의 절반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200조, 하이닉스 100조는 올해 버는 거, 그러니까 순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의 절반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 노조와의 싸움에서 영업이익 30%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네. 뭐 노조가 무슨 권리로 그것도 영업이익의 30%뭐 10%를 요구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주주가 아무리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 절반 달라고 하는 건 과연 적절한가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절반씩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구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주주환원 많이 해야죠. 이 정도 벌었는데 몇백 원 단위의 뭐 배당을 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배당 이번에 성과금 많이 줬던 것처럼 대폭 올려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200조, 100조 정도의 수준은 저는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냥 글로벌 피어그룹과 비슷한 정도, 지금 마이크론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뭐 시총 대비 2%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환원을 해도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조 해야 되거든요. 작은 금액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얼마나 해야 될지는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시장이 요구하는 금액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내년에 생각보다 투자해야 될 비용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정도의 주주환원은 아닐 것 같고, 그럼 질문해 주신 그 정도의 금액이 나왔을 때 시장이 실망할까? 실망하겠죠. 근데 저는 외국인들은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1%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던 나쁘던 주주환원이라는 걸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죠. 근데 이번에 단계를 올려서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1% 내외 정도, 연간 기준으로 1% 내외 정도의 주주환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그 정도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2에서 3% 정도의 주주환원을 장기적으로 계속한다는 어떤 계획이 밝혀진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의 가치는 끌어올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 이번에 뭐 3년 안에 700조 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잉된 숫자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도 좀 고민이 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내 어쨌든 대규모 투자 이미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긴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고민이 깊을 것 같긴 해요. 돈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스가나 미국에 원래 그 약속했던 투자도 일부러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중간선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뭉개고 있다라고 보고, 일본은 지금 2호까지 발표했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뭉개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속도를 안 내도 되거든요. 안 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던데요. 지금 핵잠 빨리 해라라고 네.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해도 뭐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론은 안 좋은데 뭐 민주당은 더 못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한다? 그것도 메모리 투자를 한다는 쉽지 않은 그림일 거예요. 아마 결정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오히려 후반기에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면 아마 그때는 무언가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메모리 쪽은 여전히 우리 시장이 중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미국 쪽에 투자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투자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큰 관심 없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세를 해서 그런지 삼성넥스 목표가 하향이 나오니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숫자가 좀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만 갔던 그렇죠. 것 같고 지금은 또 너무 위축되는 그런 부정적인 네. 보고서들도 있어요. 뭐 지금 뭐 100몇십만 원짜리 보고서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네. 보면. 그러니까 그건 또 너무 위축된 것 같고 지난번 뭐 막 300만 원, 막 400만 원 불렀을 때는 너무 또 나이브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는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컨센서스는 뭡니까? 여러 사람들의 주장의 평균값일 뿐이에요. 네. 평균값이 그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평균값이 정답도 아닌데. 그러니까 목표가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시지 말고 그런 목표가를 내놓는 논리와 근거가 무엇인가 정도만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 중간 어디쯤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목표가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중간에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그 어떤 부정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매우 싼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지만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보세요? 모건 스탠리가 그 삼성전자 최선호주를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기는 3대 사업부가 모두 터지고 있는 그렇죠. 구간이죠. MLCC도 너무 좋고 뭐 기판은 말할 기판.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카메라까지 좀 터지고 그러게요.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전혀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주가는 다르잖아요. 최근에 오를 때도 가장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도 가장 많이 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리스크하고 리턴을 모두 감안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만약에 내가 감당 가능하다면 삼성전기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저처럼 이제 쫄보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기를 전혀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꼭 여쭙고 싶었던 게 로봇주가 최근에 좀 꿈틀대고 있잖아요. 그 구광모 회장이랑 젠슨왕 회동 넘어서 오늘은 그러니까 녹화 기준으로 오늘 젠슨왕 딸이 또 LG를 방문을 했어요. 네. 이 어쨌든 공동 개발 소식이 그래도 투심을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내년 1분기에 네. 시제품이 나온다고 하죠. 네. 일단 시제품 보기 전에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로봇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단기간에 나오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올랐고.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그 부품하고 외형도 물론 중요하죠.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로봇은 결국 AI를 어떻게 녹여내는가가 핵심이고 그거 우리나라가 잘 못하니까 결국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의미 있게 보는 건 로봇은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좋은 종목들이지만 급등 구간에서 이것도 과연 사야 되는 게 맞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다만 저는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보는 건 자율주행. 자율주행. 네, 근데 이번에 자율주행은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하는 자율주행의 플랫폼의 이름은 하이페리온 10입니다. 네. 이 하이페리온 10이 지금 시장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일종의 그 규격이 있어요. 시트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토로칩 넣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하이페리온 10 시스템을 올리고 그걸 최적화해서 여기에 뭐 센서 몇 개, 텔레매틱스 부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달아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LG전자가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칩 빼곤 다 만듭니다. 그러면 둘이 결합하면 충분히 어떤 자동차 회사의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은 돼요. 네. 물론 뭐 BMW는 이미 퀄컴이랑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는 독자적인 길을 간다고 하고, 뭐 큰 기업들 중에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업체들이 벌써 있죠. 삼성도 이제 하만이랑 뭘 네. 꿍짝꿍짝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쟁사도 있고 이미 다른 쪽에서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LG하고 엔비디아의 지금 자율주행 결합은 제가 보기에는 꽤 좋은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로봇은 장기적으로 좀 검증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자율주행은 잘 세일즈만 하면 네. 자동차 회사 중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하고 있고요. 로봇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네. 의견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유니트리 이번 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보이는 로봇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공개한 것도 2m 뛰는 로봇 공개던데 우리가 좀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좀 경계할 부분인가요? 중국의 로봇 기술이? 부품단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우리나라 부품만 사용해서 로봇을 만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기술 경쟁력은 높으냐?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로봇 부품주를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올리원이냐 원오브댐이냐를 따지는 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원오브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의 로봇은 원오브댐일 수 있지만 자율주행은 원오브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이페리온 10을 꾸미려면 자동차 회사들이 카메라가 됐든 센서가 됐든 텔레매틱스가 됐든 디스플레이가 됐든 각자 다 섭외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LG그룹은 이걸 한 방에 녹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이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율주행은 LG전자가 LG그룹이 올리원이 될 수 있는데 네. 로봇 쪽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유니트리가 잘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서 유니트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에서 전혀 우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술이 가격은 네. 오히려 더 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부품주들의 매력이 정말 뛰어난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니트리 상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로봇 부품주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느 정도의 계약과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코스닥의 그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서는 네. SPG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너무 큰 기대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로봇이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코스닥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거 아니죠, 코스닥? 네, 일단 그렇게 보진 않고요. 코스닥도 아직 뭐 정책적인 배려가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종목 몇 개 지금 퇴출시킨다는 거 말고 한 게 아무것도 근데 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원래 계획은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무너진 건 상반기에 그것도 너무 많이 무너졌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나 아무런 어떤 후속 조치가 지금 뭐 금융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조금은 문제죠. 근데 이제 벌써 코스닥 시장으로 기대를 가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ETF 자금은 벌써 8천억 정도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결국 ETF라고 하는 건 지점이 명확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DS가 운영하는 쪽은 반도체 쪽으로,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쪽은 뭐 바이오 쪽으로, 이게 타겟이 명확하단 말이죠. 그런 타겟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빅2에 쏠렸던 수급도 분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저도 연초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 코스닥은 전고점도 연내 도달할 수 있을까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전고점만 가더라도 지수 네. 기준으로 보면 한 30~40%가 넘는 수익률이니까 작은 수익률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종목도 대형주 위주로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얘기했던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종목만 우리가 압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좀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는 주고 있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이제 그러셨거든요. 반도체 비중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챙겨둬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7,000선을 넘었잖아요. 지금의 전략은 그대로신가요? 어떠세요? 예, 7,000원이 굉장히 애매하죠.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왜냐하면
고점 9천이었고 저점이 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딱 중간 지점에 중간.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절반 정도 되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 2월 달에 만들었던 상승도 그렇지만 5월 달에 만들었던 상승도 소위 미친 듯한 수급 유입이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네. 그런 수급 유입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크게 한번 당한 상태에서 다시 공격적으로 자금을 밀어넣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고 있기는 한데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계속 IT 업종을 사긴 샀어요. 네. 물론 장중 줄이긴 했지만. 근데 드러나는 특징은 주식 선물 매도가 대거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한 3, 4일간 13조를 샀는데 오늘 뭐 한 27만, 거의 30만 계약 정도를 대거 늘렸단 말이죠.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 주식은 팔기 싫고 상승 탄력의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매매 아닐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처럼 뭐 중간에 포지션의 어떤 조절을 위해서 뭐 숏 포지션을 걸고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현금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비중을 줄여서 주식 비중을 대거 늘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그것도 7천선 위에서라면 더더욱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8월 달은 어쨌든 하락이 끝나고 6천선에서 7천선 정도로 오가는 박스권만 만들어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 뭐 6,500선 아래로 뭐 급격하게 내려갈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본다면 현재는 지금 여전히 반도체 비중도 유지하고 현금 비중도 한 20, 30%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상반기처럼 반도체와 AI 캐펙스만 바라보는 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드 얘기했지만 네. 시드 쪽에서도 저는 뭐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가장 단시일 내에 그 달성 가능한 건 공급망 정도. 네. 공급망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인프라 깔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헛된 기대일 수도 있지만 결국 마스가 펀드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주산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그 다음에 뭐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 거의 이제 상반기에 조정만 받고 움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 정도까지만 염두에 두는 게 현재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또 뵙는 거죠? 네. 네, 김종민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